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미국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증시에 대해 다뤄주실 우리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협상을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은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지금 일단은 대거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왜냐하면 우리가 M7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학개미분들 굉장히 좀 사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 자체, 향후 움직임, 브리핑 내용 자체 많이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락가락 트럼프, 이제 증시 신경 쓰이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월 23일 백악관에서 향후 2, 3주 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높은 수치라고 표현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날 스코페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미중 간 상호 부과된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양국이 결국 관세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트럼프가 파월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해고할 생각은 없다며 불확실성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2, 3주 내에 나올 구체적인 조정안과 중국 측 반응에 따라 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실적 예상치 하회, 일론 머스크 복귀 가능성의 상승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테슬라는 올 1분기 매출 193억 4천만 달러, 순이익 4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 순이익은 무려 71% 급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했는데요. 차량 인도량 감소와 평균 판매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전일 대비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머스크의 복귀 시사 발언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가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관리자 지수 회복세,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PMI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이 전달보다 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 서비스 부문 확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됐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제조업 PMI는 전달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확장 위축의 경계선인 50선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발표될 4월 CPI, PPI 같은 물가 지표와 연방 준비제도의 반응이 주목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칼리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입김이 더 센 실적 시즌, 주목할 기업은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목한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공개되면서 시장 흐름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 구글, 모회사 실적입니다.
알파벳은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이었고요. 광고와 클라우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비록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둔화됐지만 이 클라우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후반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구글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거래에서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도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입니다. 2분기 매출 전망은 118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10억 달러 낮게 제시가 되면서 AI 서버 경쟁 심화와 PC 수요 정체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은 여전히 방어력이 강합니다. 1분기 실적과 EPS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모든 수익 항목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 속에서 방산 수출 기대감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2027년까지 기존 전망치를 초과하는 매출 성장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수적들은 어떤 것들인지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보면요.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이번 주말까지만 해도 파월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마치 해임할 듯이 얘기를 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는데 다시 한순간에 돌아섰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아직도 고집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증시 상황과 참모들의 만류에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지수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트럼프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근 2주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시장을 죽이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수익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나 혹은 이제 원래 고수익에서 약수익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정리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근 2주 동안 정말 좀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변동성 자체를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위아래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냥 한 번에 뭐 1000포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이거 뭐 한 개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더라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못됐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트럼프 정말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는 사실 좀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수익기를 그래도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본인이 생각했었던 내용들 자체를 잘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이나 행보 같은 경우 말 한마디에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좀 가볍게 내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지금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7들 지금 필두로 해서 시장 전반적인 큰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 섹터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뭐 트럼프 푸시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어떻게든 지금 계속 시장 살리기를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던 한 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일단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잘 되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을 시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협상하지 않으면 미국이 숫자를 결정할 것이다. 뭐 이 내용 자체는 중국이 뭐 지금 현재 우리랑 협상
오히려 손을 먼저 내민 게 미국이에요. 이게 누가 먼저 사실상 지고 들어가냐 이 싸움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서로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침체로 치닫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지난 방송에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 미국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었고요. 뭐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 해고를 하겠다, 뭐 법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막 해고를 하겠다,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정말 뭐 월권인데 이거를 뭐 자르려고 뭐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가져왔다가 갑자기 또 완전히 말을 바꿨어요. 그냥 파월 연준 의장의 해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길 바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이 방송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속내, 내가 트럼프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거서부터 근본서부터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안 그러면 최근의 시장 변동성 어떻게 보면 버티지 못하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파월 의장을 자르겠다까지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내세운 지금 정책이나 내용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연초부터 해서 지금 당선된 이후서부터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 했었던 핵심 정책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나스닥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나스닥 지수를 죽여서라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건 뭐였냐면 채권 금리의 하락을 굉장히 좀 눈여겨봤었다, 트럼프는. 그래서 취임 이후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는 식으로 당연히 예상했었던 거야 라고 했었는데 증시가 하락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었냐면 채권금리의 급등이에요. 지금 제일 원칙은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자체를 견제를 하고 3.5% 미만대를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였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게 깨진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무리한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에 따른 내용 자체로 중국에서 기분이 나빠서 채권을 팔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 결국에는 채권 가격 자체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증시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청산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급등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어요.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정말 강경하게 대응했었던 트럼프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부터 아나운서님 완전히 바뀌었죠. 분명히 그렇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죽이려고 난리를 쳤었던 트럼프인데 네.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갑자기 그냥 태도를 그냥 180도 또 바꿔서 시장 친화적으로 나머지 국가들 10%만 관세 중국도 협상 지금 계속 되고 있어 뭐 절반가량 지금 줄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카더라 통신으로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프 더 레코드로 가져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은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트럼프 혼자서 지금 날뛰고 있어요. 왜 날뛰냐? 증시 상승시키려고. 왜 상승을 시키냐면요. 본인 정책은 증시를 죽여서라도 채권을 올리겠다는데 채권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NG 났어. 다시 찍자.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증시는 일단은 다시 반등을 시켜놓고 새롭게 정책적인 방향성 내용 자체를 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18,000 지수 이탈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무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적으로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침체 나와주고 증시는 무너지고 사실 원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원했었던 채권금리 잡으려고 했었던 내용 자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책적인 실패로 가져가면서 욕만 계속 먹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억지로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 자체에서 앞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들 자체도 바꾸고 있고요. 파월을 해임한다까지 가져가면서 계속 금리를 본인이 실패를 했으니까 연준한테 떠넘기기예요. 아나운서님. 이해되시나요? 네네. 본인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준에 지금 계속 떠넘기기예요.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채권금리는 떨어지겠죠. 근데 인플레이션 안 잡히겠죠. 만약에
파월이 트럼프 말을 듣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뭐라고 그럴까요? 파월 너 왜 갑자기 무리하게 네 하던 대로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 왜 금리 내려가지고 이 지경 만들었어? 그러니까 파월은 금리를 내려도 욕먹고요. 안 내려도 지금 욕먹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입장에서는 정말 말년병장의 수준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차피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자르잖아요. 그렇죠? 못 자르죠. 그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불명예로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명예롭게 가장 명예로운 지금 연준 의장으로 남고 싶겠죠.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아마 계속적인 금리 동결을 가져갈 건데 시장이 최근에 이 상승에서 여러분들 카드로 통신이 정말 많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조기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근거 없는 얘기예요. 뭐 나올 수는 있다지만 현 상황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정적인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럴 거야. 이런 내용 자체에서 증시 상승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응 전략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승세에서는 여러분들 물리셨던 분들, 왜냐하면 이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나운서님, 제가 이 구간 때, 이 하락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네. M7들 비중 줄여라. 네. 그냥 청산하셔라. 나중에 보셔라. 이거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봐봐요. 이때 당시 이제 최근 와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 뭐 테슬라 지금 뭐 2배, 3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실이 너무 큰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와주는 이 구간대에서 막연한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간대에서는 지금 무조건 단기적으로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비중 10%, 20%를 지금 계속 끊어서 지금 비중 축소로 해서 현금 확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무리하게 숏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관망하고 확실하게 중국과의 관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관세가 또 바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4월 말을 달리고 있는데 5월, 6월에 정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지 파월에 어떻게 보면 연설이나 내용 자체에서 뉘앙스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추가적인 대응을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리스크를 관리할 때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내용들 자체는 계속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는 트럼프인데 사실 원하는 수익기가 이미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처리되는 모든 과정들 자체가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락가락하죠. 맨 처음에는 증시 죽이려다가 지금 다시 상승시키려고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협상 내용 자체에서는 또 증시 죽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네. 아나운서님 만약에 한 100조 정도를 굴리고 있는 자산가예요. 네. 네. 또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을 해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1% 변동성마다 1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1조가 손실도 볼 수도 있고 수익도 볼 수 있는데 100조라는 그 막 큰 금액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는 이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채권도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데?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계속 말을 바꿔요. 이건 뭐냐면 이 금융 쪽에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이라는 프리미엄 자체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브랜드 가치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투자는 미국에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사야 되고 채권을 미국 채권을 사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원래 몇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이 상황을 지금 현재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훼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큰 금액의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수급 자체나 내용 자체가 이전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은 더 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지수의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때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최근 트럼프의 입김이 세서 그런지 테슬라가 오른 게 이 머스크 때문일까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완화 가능성 언급 때문일까 헷갈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실적만 봐서는 테슬라 주가가 오를 만한 실적은 아니었고 모든 면에서 사실 안 좋았는데요. 정말 머스크 복귀 소식에 오른 걸까요? 테슬라가? 이거는 확실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머스크 때문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머스크 때문이었으면요. M7들 나머지는 좀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가져가야 되고 테슬라 혼자만 단독 질주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앞에서 우리가 한 주 최근 움직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M7들 다 반등이에요. 그렇죠? 시장 자체 다 반등이다 보니까 테슬라만 7% 오른 게 아니고요. 아마존도 올랐고 그 외쪽으로 애플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5%, 4%, 메타 6%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머스크 효과는 아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뭐냐면 실적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고 전기차 판매 부분 자체의 매출이 20%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사실 매출이 안 좋아도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25년 연간 가이던스를 2분기 실적 발표 때 재검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뭔가 내놓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복귀를 하겠다. 그럼 머스크가 복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스크가 복귀하면 갑자기 테슬라 안 사고 싶고 막 테슬라에 불질르던 사람들이 그거를 멈추고 갑자기 막 테슬라를 구매를 할까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애매해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많기도 하고 저렴한 중국제도 있고 아예 이제 뭐 브랜드 자체가 꼭 선택지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완벽하게 FSD, 완전한 자율주행 자체를 가져가고 그 부분 자체에서 로보택시 얘기를 하고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부터 로보택시 시범 출시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성공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보택시가 나온다라고 한들 우리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로봇이 운전해주는 택시를 믿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와 하면서 뛸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님, 굳이 자율주행을 가져가는 택시를 지금 당장 앉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그 택시 값이나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택시비나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만약에 뭐 택시비가 지금 뭐 우리가 거리당 보통 요즘 평균 내는 게 뭐 10,000원, 15,000원 서울 시내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좀 거리 있으면 뭐 25,000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정말 반값이나 반의 반값이다라고 하면 메리트는 있겠죠. 근데 이거의 뭐 인프라 구축이나 내용 같이 뭐 생각해 본다라면 시간 자체도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용 자체로 본다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이번 내용 자체에서 반등은 사실상 저는 끝일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아야 돼요. 지금 테슬라는 일단은 이 반등 기점으로 해서 좀 비중 축소 아예 정리를 좀 가져가시면서 제가 이전에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자체 우리가 자리값 해석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가 220짜리 값도 맞췄었고요. 거기에 따른 반등 자체도 사실 이 구간대 300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금 29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91까지 반등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후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18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 매출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사실 기업 자체에서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매출이 잘 나와도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해서 하락하는 시장인데 매출 자체가 이렇게까지 박살난 상태에서 머스크가 복귀했다라고 해서 바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가 확실히 뒤바뀔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 사실 뭐 2, 3년 이상의 시간대를 보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메리트는 있지만 당장 25년도 기점에서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 자체를 보고 180 초반에서 반등 타이밍 한번 좀 노려보는 거 여기저기 값이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 좀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서 대응 전략이나 내용 자체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 자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M7 기업들의 반등이었고 이때 테슬라는 비중 축소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거시 지표를 이제 짚어보죠. 구매 관리자 지수 기준으로 보면 간신히 59군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의 경우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 경기 위축이라고 하고 50 위로 올라서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트럼프 관세 이슈가 워낙 커서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 지표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원래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그냥 본인 입김에 위아래로 지금 흔드는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안아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연준의 스탠스가 여기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탑3 안에 들 수 있는 지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고용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PMI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편인데 자, 일단 합성 같은 경우는 떨어졌어요. 전월 대비 53.5 대비 지금 51.2 나왔으니까 떨어진 편이고요. 이거 합성이기 때문에 왜냐면 서비스에서 좀 많이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지금 일단 좀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가려져서 여기에 대한 뭐 하락 상승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를 보기는 힘들지만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왜? 트럼프의 입김 자체가 양치기 소년으로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정말 이 지표에 대한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이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흐름 자체는 보셔야 돼요. 자, 체크할 필요에 있는 거는 당연히 50 이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건데 50을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큰 틀로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도 50 이상에 대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EU에서 지금 ECB에서는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연준 파월을 욕을 했어요. 계속 니는 맨날 느린다. 뭐 지금 ECB 봐라. 지금 얘네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파월이 못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지표 보세요. 경기가 지금 아직 괜찮죠, 아나운서. 네. 경기가 지금 완전히 깨지고 박살이 나야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대응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데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유럽은 안 좋아요. 그래서 걔는 금리를 내린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현재 나머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 동결을 가져가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욕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대통령이 맞고 이게 똑똑한 게 맞나 싶은 느낌이 계속 드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PMI 지표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 둔화되고 50을 이탈하면서 넘어가는 이 수치 자체는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달 나와주는 이 지표 자체는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달 나오는 지표를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바라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앞에서 테슬라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해봤지만 이번 주는 이 테슬라 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을 포함해서 예전에 칼리 전문가님이 수익을 안겨주셨던 기업인 IBM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반도체 관련주인 랠리서치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만 말을 해도 오늘 방송이 지금 끝날 정도로 많은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많은 기업 중에서 전문가님 저희가 좀 바라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지금은 어쨌든 시장 자체가 원래 반등하면 안 되는 시장인데 네. 어쨌든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장이죠, 아나운서님. 어떤 네. 느낌인지 알죠? 트럼프가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는 원래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구글 실적, 오히려 구글은 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맞이할 수 있었던 시점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잘 살려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 나쁘진 않고요. 배당 같은 경우도 분기당 지금 0.21달러로 5% 인상 그리고 자사주 매입 700억 신규 승인 700억 달러 신규 승인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사실 구글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머지 M7들보다는 지금의 현재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금 좀 받쳐주는 거 충분히 이유에
있고 근거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흐름 자체에서 일단 조금 더 나쁘지 않고요. 뭐 구글 원이나 유튜브 등 유료 구독자 수가 2.7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꾸준한 지금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구독자에 대한 지금 현재 금액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IBM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지만 순이익, 조정 순이익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년 대비 33%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단기적인 큰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지금 현재 CEO나 CFO가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6%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거의 이제 8% 넘는 하락까지 가져왔다가 그래도 6%대 마무리를 좀 보여줬었는데 IBM 같은 경우는 하락 이유 자체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순이익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지출 삭감으로 인해서 15개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었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IBM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레스티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나쁘진 않았죠.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매출 전년 대비 20% 그리고 조정 운영 이익률 같은 경우는 7.1%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자, 셀레스티카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자 제조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다른 거 생략하고 얘네가 하는 거 클라우드랑 인프라 시장에 대응하는 대규모 하드웨어 공급 사업인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주요 고객군만 보면 아시겠죠.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그래서 얘네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쁘지 않았었던 이런 실적이나 주가 상승 흐름 자체 그리고 이제 내용들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업들 자체에서 이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지금 자체도 투자하는데 좀 나쁘진 않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차트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고 78달러 정도 터치를 했었을 때 재차 신규 진입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 구글과 셀레스티카 이 두 종목 짚어주셨고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오늘 칼리 전문가님이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앞에서 좀 간단하게 했었던 일단 네. PMI 지표, 우리가 50 이상이면 그렇죠 경기 확장을 얘기하는 이 PMI 지표에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탑3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만큼 오늘 좀 가져왔어요. 이 PMI 지금 Purchasing Managers Index. 그래서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비즈니스 상황의 설문조사에서 수치한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이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가져왔고요. 구매 관리자라는 게 뭐냐면 기업의 구매랑 조달 활동을 총괄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필요한 원자재, 부품, 서비스 등 적절한 품질, 가격, 시기에 맞춰서 외부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역할이겠죠. 그럼 간단하게 지금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지금 자재들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나운서님 이런 거죠. 그냥 네. 뭐 때문에 사겠어요? 뭐 때문에 많이 살까요? 지금 잘 팔리니까. 물건이 잘 팔리면 기초 원자재들을 많이 사겠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뭘 판단하는데 가장 좋냐면 침체냐 아니냐에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좋겠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보면. 그래서 이 수치나 내용 자체를 제가 계속 기억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P 글로벌 PMI가 있습니다. 그러면 S&P는 보통 S&P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일반 PMI 지표들 나와주는 거는 S&P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체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발표치예요. 그리고 ISM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기업에 대한 발표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미국의 지수나 흐름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나서 연준이 의사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표 자체의 중요도로 본다라고 하면 S&P보다는 미국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ISM이 조금 더 지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요 항목에 대한 의미, 내용 자체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미래 생산에 대한 전망인 거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활동에 대한 수준 자체를 지금 맞춰주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시장과 노동 수요, 미래 경제 상황 자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뭐 공급업체 닫기 시기 그리고 뭐 사실 재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공급망 현황 그리고 향후 수요에 대한 전망들 이렇게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네가 50을 계속 하회를 하면서 40, 30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 이거 진짜 경기 침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매월 발표되는 이 시기에는 꼭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에 대해서 오늘은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요 지표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입니다. 저녁 9시 30분에 3월 상품 무역 수지와 함께 도매 재고와 소매 재고 지표가 나옵니다. 이후 밤 11시에는 졸트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는 756만 건 수준, 이는 노동 수요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연준이 고용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참고하는 데이터입니다. 이후 5월 1일에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공개됩니다. 밤 9시 30분 예상치는 2.4%, 같은 시각에 함께 발표되는 PCE 가격 지수, 고용 비용 지수 지표는 연준의 6월 회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지표들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노동시장 둔화 여부에 따라 채권시장과 달러 흐름에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5월 3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 예상보다 고용이 크게 둔화된다면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주목해야 할 해외 일정도 있습니다. 4월 30일 유로존과 독일의 GDP와 CPI, 그리고 5월 1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과 BOJ 전망 보고서, 5월 2일에는 유로존 CPI와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을 읽는 데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까지는 성장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빅위크입니다. 관련한 지수 전략 한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말고 모시 주먼디, 그래도 다음 주는 다르다. 빅테크 총출동입니다. 6월 첫 주 세계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이 증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날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29일, 이날은 글로벌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여행 플랫폼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발표가 몰려있는데요. 기자는 견고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주목됩니다. 코카콜라 역시 수요와 소비자 모두 원가 압력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부킹홀딩스는 여행 수요 회복 속도와 여름 시즌 가이던스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도 화이자와 스포티파이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월 30일은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 관련 매출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요. 퀄컴은 스마트폰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캐터필러는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가 실적에 반영됐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1일은 이번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 주간입니다. 바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 매출,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이 키포인트고, 아마존은 AWS 성장률과 광고 부문 수익이 실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에너지와 헬스케어 대표주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원유 가격 변동성 등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그나는 의료 서비스 비용과 가입자 증가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지표는 이번 주 한 주 쉬어가는 느낌이었다면 다음 주는 이제 지표 박싱데이라고도 우리가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대 고용 지표라고 언급을 해도 되는 졸트 보고서와 또 ADP 민간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있고 더해서 GDP와 또 실업률 등 이 굵직한 지표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 있을까요? 네, 다 중요합니다. 다 네. 중요한데 일단 비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현재 트럼프 때문에 계속 또 가려져서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한 지금 중요도나 내용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지표에 대한 의존도 내용 자체가 이전만큼은 안 된다. 어쨌든 트럼프의 행보나 내용 자체인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 다음 주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요 자리값 반등 내용 자체 잡아주면서 만약에 정말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종 고점 수준까지도 지금 돌파하려는 처음 시도 구간이에요. 정말 지금 현재 금요일 마무리와 다음 주 월요일 스타트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뭐 21,000대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의 말 바꾸기가 시장의 급락을 유도할 수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한번 휩소 자리값 잡아주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지수 기준으로는 좀 하락 자체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채권 금리에 대한 그러면 내용 자체도 급등에 대한 결과값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 낙폭이나 내용 자체는 이미 맞춰준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지속적으로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이거 역시 지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라고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 기점에서는 주요 자리값들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들. 주요 자리값이 다 깨진 만큼 상승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는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골드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 지금 이 고점 자체 마지막 지금 이제 하락 시도 중이다. 여기서 이제 일부 조정 내용 자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시점이고 다시금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고점 돌파는 정말 우리가 한돈당 금 가격이 지금 50만 원 후반대에 유지하고 있는데 80만 원 이상대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자체는 이번 조정에서는 매수 관점 대행 자리값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 지수는 일시적인 하락장이 예상이 되지만 안전자산 금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면요. 다음 주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무려 4기업이나 실적 발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그리고 화이자, 일라이릴리, 비자, 마스터카드 등 이 각 산업군들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이 중에서 좀 매수할 만한 기업 있을까요? 자, 아나운서님 기억하시죠? 우리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제가 몇 주 전인가요?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괜찮다. 여러분들 사셔도 괜찮다. 일라이릴리 노보노. 지금 일라이릴리 보세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일단 호재성 내용 자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14% 폭등을 했었는데 이 자리값 지키면서 추가 상승 자리값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바닥 구간 내용 자체 괜찮다. 700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지금 거의 뭐 8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구간 얘기했지 뭐 며칠 전에 얘기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라이릴리 이미 상승 보여주고 있고 더 긍정적이다. 다시금 치고 넘어갈 시점이 됐기 때문에 뭐 정말 좀 표현 자체를 M7들은 죽더라도 제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는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지속적으로 매집하시면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한 번 더 소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다음 주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7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실상 지금 단계까지 반등 나와준 게 최대치지 않았을까. 최근 반등 자체가 좀 최대치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아마존, 메타 얘네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준에서 지금 일단은 보유자 영역에서는 정리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사실상 정말 더 메리트 있는 종목들 내용 자체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또 자세한 브리핑 드릴 테니까 지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실적 발표를 하는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이 종목 짚어주셨고요. 더 추가적인 종목은 여기 하단의 팍스통신망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나요? 자, 오늘의 기술적 분석은 가장 좀 직관적인 내용 자체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늘 실패를 하고 좀 힘들어했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기본 원칙은 좀 지키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 투자 말고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봤었을 때 지금 일단은 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뭐가 좋냐면 21선에 대한 방향성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모든 내용 자체에서 저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린저 밴드나 제가 일단 좀 활용도가 높은데 얘네의 중심값이나 내용 자체가 21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색깔, 주황색, 노란색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라인대 선 자체가 사실 막 뭐 241선, 121선 뭐 사실 당연히 장기 이평선 지지나 저항이 된 힘 자체 강하지만 우리가 추세나 내용 자체를 바라볼 때는 저는 21선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에 대한 대추세나 내용 자체가 사실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매집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확실히 꺾였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바라보자. 이것만 원칙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보면 쉬운데 막상 실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인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1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21선 자체가 우상향 지금 오른쪽 위로 방향성을 뻗으면서 가져갔을 때는 상승 국면에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위아래 변동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매수 지속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순간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포지션을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M7대 아나운서님, N7대 정리하라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그 기간 때 지금 한번 보세요. 보시면 21선은 어떻게 돼 있죠? 우하향으로 꺾여 있죠.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라는 거예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21선 아래쪽에 계속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잠깐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승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키포인트죠. 하락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계속 이제 사도 되나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사도 되나요? 결국에는 이 구간이든 그 질문에 대한 내용 자체는 결국에는 되돌이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도 되느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틀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잘 보세요. 언제 사면 될까요? 21선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 올 거죠. 그럼 돌아가는 이 시작 지점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서 이때부터는 그래도 사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집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내가 주요 자리값이나 제가 대응하는 뭐 피보에 대한 지금 주요 마디값, 자리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직관적인 판단으로 21선 언더에서 우하향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종목 자체는 내가 장기적인 매집 프로젝트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애플도 사실 단기적인 반등을 크게 보여주면서 이제 추세를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시점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우리 또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돌리려다가 실패했죠. 확실하게 돌아가는 걸 좀 더 보시라는 거야.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선이 우상향으로 제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 중간 애매했었던 시점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본절이나 뭐 거의 이제 뭐 약 익절, 약 손절 내용 자체는 맞춰줄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추세나 내용 자체에서는 전반적인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판단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매집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상반기는 그냥 흘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 분석 기초 교육 들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